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팟짱은 더 좋은 팟짱, 더 오래가는 팟짱을 만들기 위해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 사장님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02-733-5505, 내선 108번.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6년도 1분기 국민소득 잠정 자료에 따르면 GDP 증가율이 작년 3분기, 4분기에 이어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출, 산업생산, 소비심리 등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어둡게 조사가 돼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장기 정체론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IMF 때처럼 아주 급격한 경제 위기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경기 둔화로 결국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과잉 공급 과잉 업종을 가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드디어 의원님 신분으로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일주일 정도네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여전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 몇 호실이죠? 633호실. 633호실. 네, 담배 피기 좋은 방이라고도 평가합니다. 최이배 의원님은 비흡연자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많이 들어오겠는데요. 예, 창문을 열지는 않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의원회관이 그 정부가 정한 그 기준 온도가 있어가지고 예. 좀 덥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공공기관들 그 기준이 있어서 네. 저도 여기 와서 생활하니까 일단 반팔을 입는 것이 좀 네. 제한돼 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예, 복장이 그래서 좀 덥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찜질방이려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견딜만 합니다. 7, 8월 가면 심해질 그렇죠. 거예요. 예. 오늘도 30도로 웃도는 더위라는데 예. 하여튼 날씨로도 진땀을 빼고 또 한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 또 진땀을 빼고 의정 활동 이제 첫 출발하시느라 또 진땀을 빼고 삼박자 진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원 구성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어제 저희 국민의당에서 먼저 원 구성할 때까지는 세비를 받지 않겠다라는 진짜 나름의 이제 초강수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저는 지금 마이너스 한도가 다 차가고 있어서 최이배 의원님 마이너스 한도 다 찼대요. 빨리 걱정입니다. 원 구성 빨리 해주세요. 새누리당 협상에. 그래서 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좀 그렇지 않아서 더뎌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6월 7일 내주 화요일인데요.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원구성에 이제 전면에 나서 이제 그 원내 대표단에서는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적극적이신 거는 제가 이제 눈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될지는 좀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지금 그 국민의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맡으셨어요. 제3. 제3정책조정위원장.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주로 커버하는 영역이 경제 분야이잖아요. 그죠?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GDP가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가 모두 내리막길이어가지고 이게 정말
그 가랑잎에 속옷 젖듯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장기 침체의 한가운데 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좀 어제 발표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 자료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망은 어둡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수치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 전체적인 저성장 국면 그리고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거는 이제 뭐 한국은행의 이제 그 이주열 총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지만 이게 성장이 완전히 멈추고 뭐 우리가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성장 국면으로 예전에는 뭐 연간 6%, 5%막 이렇게 고성장을 하다가 네. 3%뭐 지금 이제 2%대로 점점 이제 낮아지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팟짱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보시면 지금의 나의 생활이나 삶이 막 급격히 지금 나빠지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뭐 그런 이제 우려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개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한국 경제에.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뭐 정부 또는 정치권 또는 사회 전체가 좀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제 또 이게 해결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이런 해결책이라는 게 결국 신성장 산업을 찾아내는 것일 텐데 네. 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견뎌야 될 시간들이 좀 더 길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 좀 거칠게 분석을 하자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또 개인은 지갑을 닫아서 이게 투자를 안 하니까 회사가 이렇게 뭘 월급을 올려준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전월세나 뭐 집값 과도하게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산 경우나 이러면 다 갚아나가는 것 때문에 실제로 가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갑을 닫게 되고 또 이게 구조조정이 있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하니까 일단 줄이고 보자. 이렇게 주부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니까 뭐 콩나물을 사더라도 뭐 두부 한 무를 사더라도 싼 거 뭐 이런 거 이제 찾게 되고 이러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이 극단적인 양극화 시대에 뭔가 비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고민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GDP 통계를 분석을 해보면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매우 심각하다는 건데 실제 30대 재벌은 사내 유보를 무려 710조 원 이나 그러니까 우리 정부 예산 2년치 예산을 쌓아두고 있는 건데 왜 이거를 안 쓰는 겁니까?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성장 동력이 생기고 성장 동력이 생겨야 내수도 진작이 되고 뭐 이래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맞는 말인데 네. 이게 뭐 일단 이제 뭐 질문은 이제 과연 왜 투자를 안 할까라는 생각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정답인 거죠. 안전하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개별 기업은 그런 안전한 판단을 하지만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결국 경제가 더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기업도 알지만은 또 선뜻 나설 수 없는 이런 이제 딜레마의 상황이고요. 사내 유보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내 유보금은 지금의 그 시점에서 딱 잘라서 이제 과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과거부터 이제 쌓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면 사내 유보에 대한 이제 그 항상 얘기가 나올 때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뭐 진보 쪽에서는 무조건 사내 유보 막 풀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지만. 또 재계 입장에서는 이미 다 투자 같은 데 쓴 거다. 뭐 남아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저도 이제 회계사로서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재계 그 주장이 일견 또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710조가 지금 현금으로 쌓여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업이 이제 번 돈을 이제 사회로 유출하는 것은 이제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빼고 나머지는 기업의 이익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사내 예. 유보라고 하는 예, 것이고 예.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공장도 짓고 연구 개발도 하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하죠. 예. 이제 그러고도 풀지 않는 것들이 이제 기업에 쌓여 있으면 이제 그게 이게 얼마예요, 문제인 건데 그러면? 그거는 계산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현재 남아 있는 현금을 다 합친다고 해서 그 현금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거는 차입을 해서 또 가져올 수도 네, 있고 네. 뭐 증자를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현금이 나가는 것은 또 뭐 다양한 또 방식으로 나가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이게 단순하게 딱 계산이 되지 않아요. 다 회사마다 또 다를 것이고. 그렇죠. 저도 네. 이제 이걸 한번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어. 그거 계산하면 제가 보기에 전국의 모든 언론이 그날 일자로 최이배 의원 발로 다 받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려면 예. 좀 한 뭐 제가 보기에는 2, 3주는 그것만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뭐 하여튼 그렇게 계산은 쉽지 않은데요. 네네. 아무튼 재벌들이 상당한 이익을 벌었고 이거를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배하지 않고 이걸 기업이 이제 계속 가다두고 있으니까 쌓아두고 있으니까. 그거는 현실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럼 과연 기업이 이익을 그렇게 번 것이 정당하냐? 네. 너무 과도하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분석적으로 네, 들어가면 기업이 돈을 버는 거는 뭐 기업의 목표겠죠. 네.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렇죠. 것이니까.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세분해서 보면 기업이 돈을 번다는 건 매출액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매출액이 많으려면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고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니까 불리하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업 입장에서 이제 노동자들에게 돈을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네. 비용을 최대한 아껴야 되니까 적게 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쓰려고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물건을 사오는 하도급 업체에게도 제값을 주고 다 하면은 비용이 늘어나니까 네. 단가를 좀 더 싸게 하고 뭐 물건을 사오는 부품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거래처들이 있죠. 기업들이 운반을 하기 위한 운송업체도 있고 뭐 사소하게는 직원들이 밥 먹으러 가는 식당도 거래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아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건 이제 그 거래처에겐 불리한 것이고. 네. 네, 마지막 단계 이제 이익이 일정 부분은 국가로 세금으로 가는데 그렇죠. 국가가 이 세금을 깎아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가도 자기가 불리하게 스스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네.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만일 기업이 이익을 많이 과도하게 벌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라면 기업들이 이제 비난을 받는 것이고 지금 좀 그런 지금이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는 담합이나 뭐 독과점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과도한 이익을 네. 얻게 가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하도급 업체들에게는 뭐 납품 단가 그렇죠. 후려치기 같은 네. 거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부 아까 전에 비정규직 쓰고. 근로자들에게도 저임금 네. 구조를 계속 가져가거나 비정규직 써서 네. 비용을 아끼거나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상황에서 만들어져서 이게 사내 유보가 많이 쌓여졌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풀어라. 그렇죠. 니들이 문제를 지금까지 만들었다라고 비난받고 비판받는 네. 것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인데 네. 과거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에 뭐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통해서 풀으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미래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위험이 커진다고 생각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문을 닫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에라도 이익이 제대로 좀 원천적으로 분배가 되게 네. 소비자들에게 뭐 독과점이나 담합으로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지 않게 하고 네. 뭐 근로자들도 정당한 임금을 받고 그다음에 하도급 업체들도 뭐 제값을 받아서 네. 기업이 유지되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라도 바꿔서 앞으로의 그 유보가 더 쌓이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현재 이제 대안들은 나와 있는 것이죠.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 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초과 이익 공유제, 그래서 이익 공유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경제개혁 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도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게 특정한 특히 이제 재벌이겠죠. 한국 사회에서는 재벌의 어떤 그 오너 일가에게 과도하게 혹은 그 주변 관계자들에게 과도하게 부가 쏠리고 그밖에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전반적으로 고루 배분되지 않는 이 불평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건데요. 우선 20대 국회에서 뭐 이런 이익 공유와 관련된 제도 개선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저희 국민의당도 이제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제 총선 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거를 이제 정의당도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정의당하고 네. 또 같이 연대하십니까?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세요? 그 성과 공유제를 확산시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조금 다른 제도를 공유제. 네. 그러니까 이익 공유제, 성과 공유제가 있는데 네. 성과 공유제는 예를 들어 설명하면 무슨 자동차를 만드는데 네. 범퍼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범퍼에 뭐 더 기능을 이제 향상시키고 뭐 아니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제 네. 기술을 개발하자라고 이제 서로 원청과 하청이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가 이번에 이거 뭐 비용을 절감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오면 그걸로 인해서 비용이 이만큼 아껴지면 너랑 나랑 나누자. 아, 그게 성과. 이게 성과 공유제. 아.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이루어지는 네,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익 공유제는 그냥 회사 전체 이익이 얼마가 날 것으로 목표를 잡고 네. 이걸 초과했을 때 네. 초과한 것에 얼마를 네. 나누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이익 공유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과 공유제는 이제 개별 건별로 이루어진다면 네. 이익 공유제는 최종적인 그냥 기업의 그 원청 기업의 이익이 나온 것을 네. 그냥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설계를 해야 되는 그 네.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그러네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보면 사회경제 사회민주주의 요소가 네. 이익공유제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전에 아마 이건희 회장님이 네, 뭐 네. 이거는 사회주의 제도다라고 사회주의 제도다 이렇게 뭐 이런 비판한 언급도 적이 하신 바가 있어요. 있었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네. 연말에 그 이제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직원들에게 나눠져요. 이제 성과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이익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예, 주는데 예. 그게 이제 목표 이익을 정하고 초과하면은 이제 직원마다 이제 성과를 평가를 해서 뭐 등급별로 이제 성과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이제 하청업체에게도 늘린다면 뭐 그게 이제 하청업체가 하는 이제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제도를 잘 설계를 해야 되고 네. 이거를 근데 이제 강제는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두 다 해야 된다라고는 할 수 없고 네. 기업이 하면 뭔가 이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언뜻 생각하면 이게 지금 경기는 불황이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똑같이 어렵다. 물론 이제 좀 그 격차는 있지만 잘 돌파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 완전히 정말 어려움에 처한 이런 국가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은 기업대로 투자를 안 하고 그러니까 가게는 가게대로 이제 지갑을 닫는 상황이 계속되면 이게 어느 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이게 뭔가 좀 실마리가 풀려야 이게 새로운 대안이 나오고 비전을 만드는데 결국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한데요. 어떤 대안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계속 이 상황이 계속 가면 이게 진짜 너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가가 뭔가 좀 이렇게 그렇죠. 정책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조금 이제 과거 이게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재벌은 이제 국가 주도형의 그 성장 전략에 있어서의 수혜자였어요. 재벌. 그러니까 그렇죠. 재벌들은 그러니까 대기업들 이제 정부가 뭐 경공업 하자 하면 막 경공업하고 네, 네. 중공업 하자 하면 막 중공업하고 근데 거기에 돈도 막 정부가 대주죠. 네. 그러니까 해외 차관 뭐 빌려 오면은 정부가 그걸 빌려주거든요. 아니면 기업이 직접 해외 차관을 빌리려면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네. 데서 아무튼 그렇게 막 키워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커지고 자기가
자금력도 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인력들이 있으니까 네. 기술 발달, 기술력의 어떤 근간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환경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기업들이 나서서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선진국 추격형 성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인데 저쪽 선진국에서 뭔가 잘 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 우리도 좀 베껴다가 한번 해보자 네. 라고 이제 해보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진국보다 어떤 면에서는 동등하게 어떤 면에서는 그걸 넘어서서 그걸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그렇죠. 삼성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삼성, 현대차도 뭐 그렇고 현대차. LG도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항상 2위지만 해외 가서도 또 네. 인정받을 부분은 또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가 주도형 성장과 선진국 추격형 성장이 유효했던 시기였던 거죠.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1998년 IMF 위기 전까지가 아마 이런 것들이 유효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뭔가 새로운 성장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주도가 아니라 좀 민간 주도의 차원에서. 그렇죠. 네. 기업들이 그걸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이 제대로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IMF라는 뭐 그런 이제 외환 위기도 우리가 네. 겪었고 그리고 그 뒤에도 그걸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제 장기적인 그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능력을 갖추고 정말 네.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건 또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닌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불확실하고 위험한 거에 그걸 다 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국가가 같이 이제 협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되 국가가 뭐 지원하는 어떤 네, 그런 네. 방향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까지는 역시나 국가는 해오던 대로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고 네. 기업은 국가가 하는 걸 쫓아가려고 했던 거죠. 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 이제 뭐 기업 그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뭐 녹색 성장하면서 뭐 이제 무슨 뭐 태양광 발전 네. 그다음에 뭐 그 무슨 풍력 발전 막 네. 이런 거 하면 기업들이 이제 따라가서 막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자원외교 한다고 네, 하면 다 막 또 따라가서 기업들이 하고. 또 따라가서 가고 네. 뭐 이랬던 것들이 이제 국가 주도에서 기업이 따라가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된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 얘기하니까 지금 동네마다 창조혁신센터가 생겼는데 그렇죠. 뭘 하고 있는 건지 정권 바뀌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기업들이 없애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국가 주도가 이제 유효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민간이 좀 나서고 이제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방식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민간이 이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제 발굴하려면은 결국은 창의적인 뭔가 인력이 네. 있고 뭐 자기도 과학 기술이 막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투자들을 잘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에게 계속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좀 그런 기술 개발 투자 같은 거는 해라. 네. 당장 공장을 짓는 거는 뭐 안 되겠지만 네. 기술 개발 투자하고 하는 거는 뭔가 여러 개 시도하다가 하나라도 이제 성공하면 또 그걸로 인해서 성장 동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나서줘야 되는 네. 것인데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업에게 그런 거를 뭐 니네가 이걸 해라라고 요구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법과 제도로 어찌됐든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뒷받침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준비되고 있는 법안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제가 법안을 그런 걸 하려는 법안은 못 봤고요. 네. 대신 이제 그러한 노력으로 뭐 이제 그 제4차 산업혁명, 무슨 신성장 산업, 그다음에 뭐 미래의 일자리, 미래 먹거리, 뭐 이런 이제 그 이름을 가진 포럼들이 막 구성이 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이제 그래요? 그런 거 공부해 보자. 왜냐면은 그거 좋네요. 네, 우선 긍정적인 그런 걸 해서 네. 뭔가 이제 해야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이제 나오고. 법 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요즘 그런 게 굉장히 그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내에서는. 근데 그렇군요. 뭐 이거는 이미 기존의 뭐 여러 학자들이나 뭐 경제 단체들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을 많이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에라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제 비전을. 접근 방식인 거죠. 그래서
당장 뭐 효과를 바로 발휘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근데 그거는 그대로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그 대한민국 경제의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흐름이지만 지금 당장 장기 침체 국면에서 구조 조정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건데요. 현안 대응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지금 그 정부가 조선 해운업 중심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어떤 단계인가에 대한 그 국민적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거 끝나자마자 굉장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구조조정 이슈를 확 터뜨렸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어떻게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도 이렇게 뭐 그게 신속하게 빨리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럴 수도 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의 부실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거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자구책을 내고 뭐 기업이 팔 수 있는 거 뭔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 뭔지, 그다음에 정상화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마련이 되면서 이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뭐 기업 실사한다고 하는데 뭐 이제 여러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들이 막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그걸 다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뭐 들여다보기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또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또 계속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정 시간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도 아마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일에 이제 절차란 게 있고 순서가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너무 이제 뒤죽박죽 해놓는 바람에 정부가 논란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습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형 양적 완화라는 것을 갑자기 들고 나와서 일단 돈을 쏘겠다, 쏟아 붓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혀버리는 바람에 아니 살릴 기업은 뭐고 문을 닫을 기업은 뭔지 결정도 안 되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돈을 쏟아 붓겠다라고 먼저 얘기한 부분은 오히려 이제 일의 순서를 뒤바꿔놨고 이제 그게 지금 계속적인 이제 논란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뭐 그거를 고집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정부는 그거를 그러면 거둬들인 겁니까? 한국판 양적 완화는 하지 않는 걸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름도 바꿨죠. 뭐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은행이 막 돈을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뭐 시중에 막 돈이 막 확 풀리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국책은행이 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기업들을 이제 뭐 하여튼 부실을 뭐 정리하고 유지시키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그걸 넣어주겠다는데 넣어주는 주체를 한국은행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하는데 한국은행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란으로 이제 축소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한국은행이 돈을 쓰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재정이나 공적 자금 이런 것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통화정책, 그러니까 한국형 양적 완화라는 통화정책만 얘기했다가 요즘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믹스한다. 그리고 뭐 추경을 뭐 편성해서 뭐 대응을 하겠다라는 등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의 순서를 바꿨다가 제 순서를 맞춰가는 과정에 이제 논의들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새누리 그러니까 더민주, 새누리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정책 의장들이 정책위 의장들 정책위 의장들이 그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같이 지금 민생 점검회의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안에 주요 주제로서 지금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도 같이 이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야정이 같이 함께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은 어차피 이제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이제 정책 방향들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뭐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면 또 보완도 해야 되고 뭐 정부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플랜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은 그 돈을 풀어서 한국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무조건 그 부실화된 기업에 국책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을 통해서 어찌됐든 기업을 유지하면 고용도 유지가 되고 고용 유지가 되면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야당이 반발하고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정부가 좀 한 발 물러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일 팥장과 함께하던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한동안 뜸해서 궁금하셨죠? 그동안 마카산삼을 마카산삼 녹용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페루의 마카, 우리나라의 산삼, 그리고 녹용의 완벽한 조화. 용량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격은 그대로. 그 힘든 일을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이 해냈습니다. 팥장 제작진도 사장님을 말렸지만 매일 팥장을 들으며 나라 걱정하는 분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포털사이트에서 영한네이처나 마카산삼 녹용을 검색해주세요.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팥장도 마카산삼 녹용 먹고 대선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팥장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박정우의 팥장을 듣고 계십니다. 문제는 정의당이 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필요한 건데 도대체 이 기업의 부실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 그리고 책임 규명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 내용은 완전히 좀 배제가 돼 있다. 그리고 무턱대고 2만 명 해고 이렇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이런 상황을 정부가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관련해서도 민생점검회의 이런 데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국민의당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죠.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 기업을 경영했던 경영진에게 일차적인 부실의 책임이 있겠죠. 근데 네.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네. 결국 산업은행이 이제 대주주로서 산업은행이 모든 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 부도 처리가 된 이제 STX 조선해양도 예. 산업은행이 결국은 자율협약에 들어가서 주채권자로서의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부도가 났죠. 네, 예. 그래서 산업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많이 불거졌는데 그랬더니 산업은행이 이제 책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떠넘기려고 정부에게 뭐냐면은 우리는 결정하진 않았고 다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는 시킨 대로 했다라는 거죠.
우리 이게 책임 이제 아니다. 어떤 부분에는 이제 뭐 실제로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증언이 이제 네. 뭐 서별관 회의 같은 걸 통해서 뭐 했다라고 그렇죠. 이제 말이 네. 나온 거니까 물론 이제 정부의 책임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보면은 책임을 떠넘기다가 책임을 이제 물귀신 작전으로 다 끌고 가는 거죠. 뭐 아니, 산업은행이 그렇다고 나만 잘못했어. 너도 잘못이고 너도 잘못이잖아. 같이 책임져 이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야죠. 뭐 산업은행이라고 전혀 그 책임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 수년간의 과정 동안에 실질적으로는 경영을 책임진 실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주 단편적인 사례지만 이제 STX 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강덕수 회장을 네. 이제 그 STX를 비롯한 계열 회사들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490억을 물어내라. 그러니까 강덕수 회장이 기업 그룹을 경영하면서 이제 배임과 횡령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그 2심까지 가서 지금 유죄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경영진들이 전 경영진인 강덕수 회장에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책임을 묻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뭐 단편적인 사례지만 나왔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법행위나 뭐 진짜 잘못된 판단들이 나오면 네. 산업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현재 경영진을 가지고 있지만 또 전에 자기가 선임했던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과연 그걸 잘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사례로 일단은 네. 뭐 STX의 이제 그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돈을 얼마를 가져와서 뭐 기업이 정상화되는 건 아니지만 손해배상을 받는다 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손해배상 그 소송은 뭐 수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지금 당장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국민들도 납득하고 네. 그리고 이후에 유사한 건들을 막을 수 있는 또 그 예방책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뭐 전혀 지금 뭐 책임 추궁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결국 이제 그 해고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게 큰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현대중공업하고 그다음에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선업종에서 예. 이제 그 해운업체인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은 네. 직원이 얼마 없어요. 다 외주죠? 아니, 아니. 다 비정규직.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그 배로 운반하는데 네. 배에 사람이 많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이렇게 실어주고 하는 것은 그 별도의 그 이제 항만 회사들이 네, 실어주는 네. 거고 네. 배로 운전하고 한마디로 가는 그 직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관리 직원들이랑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크게 고용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량 해고 뭐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그렇군요. 않고 네. 오히려 이제 조선업종이 문제인 거죠. 워낙 이제 대규모의 인력이 들어가는 네, 산업이니까.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뭐 최근에 이제 얼마 전 기사에도 저도 봤는데 이제 물량팀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별로 고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 플랜트 뭐 하나 지으면 그거 지으려고 이제 고용한 사람들은 네. 이제 외주 업체로 예, 들어온 예. 이제 별도의 하청 기업. 그러니까 그게 1대9의 비율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규직 1, 비정규직 9. 그렇게까지 많답니다. 예, 정의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른바 저 물량팀, 네. 물량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내하청 조서하는 그 해양 플랜트 산업의 비율이 정규직이 1이면 비정규직이 9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정의당이 그 내용을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구의역 사고도 그랬죠. 남양주도 마찬가지죠. 이게 원청 하청 문제 너무 심각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특히 이제 위험한 그렇죠. 업종의 경우에 더 이게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의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해고의 순서를 보면은 결국 그런 이제 하청 기업부터 그러니까요. 이제 해고가 되고 결국 그렇지 않아도 힘든 비정규직인데 결국 해고 순위도 가장 먼저 가는 1순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막으려면은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정규직에서도 약간 이제 그런 고통 분담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동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근로 시간을 줄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임금을 삭감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아주 현실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서로 노노 간에도 일정 정도의 이제 그런 서로에 대한 또 배려가 있어야 이게 그나마 고통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정부가 또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그렇죠. 뭐 실업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고용 대책, 전업하려고 하면은 뭐 전업 지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지역의 경제 안정화 대책 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여야정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는 대책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 뚜렷하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유일호 부총리가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특별 고용 업종 네. 그다음에 또 재난구역 재난구역 뭐 이렇게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계속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막상 아직 그 하고 있지는 않죠. 실행을 뭐, 안 하고 있다는 예, 거잖아요. 뭔가 이제 더 검토가 되거나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더 강력하게 하기 네. 위해서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것보다 더 규모가 크다고 하면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다라고 기대하고 네. 긍정적으로 아무튼 저희는 계속 그런 부분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노동자들의 경우에 노동시간 단축 좋죠. 그리고 임금 삭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다만 임금 삭감하는 내용만큼 사회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그 감내할 것 같아요. 예컨대 내 월급에서 30만 원이 줄어드는데 30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세이브가 된다면 그거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는 누리과정 예산 그리고 또 학교 보내는데 필요한 예산, 학원 하나 안 보내도 된다. 그걸 정부에서 혹은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정도 삭감할 수 있는 국민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에서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는 안 가운데 무조건 노동자들한테만 네 월급부터 깎어.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떤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인이 다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책들이 없이 요구하니까 그러니까요. 저항만 심해지고 그렇습니다.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그런 문제가 컸던 그래서 이제 거죠. 정부가 이제 일의 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게 그거죠. 맞아요. 그런 것부터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안 하고 네. 일단 돈부터 어떻게 늘까 하면서 이제 그걸 얘기하니까 예. 뒤죽박죽된 거죠. 예. 최이배 의원께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부 일의 순서를 좀 바로잡는 그런 일을 좀 하시면 대통령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아니 잘 순서만 적어서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한테 쪽지를 좀 보내세요. 순서를 좀 적어가지고 일의 순서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리 국민들이 좀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정부가 하는 일이 좀 미덥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선대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 정도 좀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그거를 나는 싫어 이렇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다수는 안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막 뒤죽박죽해서 일단 너부터 노동자 너부터 제일 약한 비정규직부터 하청 노동자부터 이렇게 하니까 반발이 거세고 피해만 늘 왜 우리만 입냐. 세금은 있는 대로 내고 우리는 왜 맨날 고통만 당하냐. 이게 국가냐. 그렇죠. 이런 불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가 지난 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7%로 전망이 됐습니다. 정부의 재정 확대, 구조 개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방향의 구조 개혁이 필요할까요? 일단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당장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그 업종들 있잖아요. 네. 그 업종은 이미 이제 그 터진 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우려가 되는 데들. 그래서 아까 처음 네. 그 서두에 말씀했던 뭐 이제 공급 과잉 업종 네. 같은 걸 선별해서 예.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거. 그러니까 8월에 원샷법 원샷법이 이제 시행되면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 이제 쫙쫙 나올 거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온 게 이제 철강 업종하고 석유화학 업종인데 예. 일단은 철강이나 석유화학은 대부분 이제 그 정부가 직접 이렇게 그 대우조선처럼 국책은행이 뭐 이렇게 경영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이제 개별 기업들이죠. 뭐 민간 대부분 기업들은. 이제 재벌 그룹
소속되거나 뭐 네. 포스코 같은 철강, 뭐 현대제철 같은 거는 뭐 이제 현대차 그룹 뭐 이렇게 네. 이제 뭐 그렇게 쭉 철강 그렇고 뭐 석유화학도 많은 석유화학이 이제 뭐 SK 그룹이나 뭐 LG 뭐 그리고 한화 이런 네. 쪽에 이제 석유화학 그룹들이 다 네, 저 예, 기업들이 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개별 기업 차원에서 뭔가 이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그 어떤 파급력이 조금은 덜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완전히 터진 다음에 손보는 게 아니라 네. 안 보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재정의 투입보다는 네. 이제 구조 개혁 과정에서 이제 구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이제 구조 조정이 안에 이제 있다고 볼 수 네, 있다면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인력 구조 조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당장의 그 어떤 일감이 확 줄어들어서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네. 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계획을 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계획 하에 또 다시 경기가 반등할 수 있으면 네. 또 뭐 그렇게 큰 고통이 없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짜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노동자들은 해고가 아니라 뭐 네. 이제 아까 임금 뭐 축소 아니면은 네. 근로시간 단축 같은 네. 여러 가지 방안으로 네. 조정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아까 전에 정부의 대책도 당연히 네. 들어가야 돼서 정부 대책이 먼저 선대책이 원시화법 내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고용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세제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뭐 여러 것도 해놨으니까 예. 이런 플랜들이 이제 좀 이번에 너무 그러니까 터진 것을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일의 순서를 정말 배웠다면 네네. 이제 다음 과정에서는 제대로 배운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하면 뭐 이렇게 막 크게 이제 뭐 충격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재정이 막 투입돼야 될 상황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일단은 채권단이 당장 이제 돈을 네. 그 기업들이 안 갚으면은 네네. 이제 구조조정 요구하는 것이고 네. 내가 채권을 그러니까 안 갚아서 은행이 망하면은 네. 이제 결국 공적 자금이 은행을 지원하는 건데 은행이 그걸 망할 정도까지의 지금 수준은 아닐 거라고 이제 일단 보고요. 네. 그리고 그게 정말 그렇게까지 된다면 네. 그때는 이제 공적 자금이라는 것이 들어올 텐데 그거는 이제 재정을 통해서 마련해서 들어올 것이고 그 과정은 굉장히 투명하고 이제 책임성 있게 이제 국회 동의 같은 걸 다 절차를 밟아가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이렇게 논란에 휩싸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 공급 과잉된 업종 전체 194개 제조업 품목 가운데서 55개, 28.4%가 공급 과잉 품목에 해당된다 이런 그 분석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러면 전업종 중에 28.4%니까 30% 정도가 그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구조조정 대상에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그러면 다음 단계는 우리 국민들은 어느 업종이야? 혹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업종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좀 전망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 제조업 품목으로 이제 뭐 기준을 그러니까 좀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수준까지 보냐는데 194개로 봤다고 하면 네. 상당히 좀 이제 중분류 정도 수준으로 본 것이거든요. 중분류.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 중에 아까 말한 이제 좀 큰 제조업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장치 산업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주력 산업으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장치 산업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공급 과잉이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인 구조 조정을 선제적으로 해서 충격을 완화시키자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 그다음에 건설업 정도 이제 당연히 건설업이요. 예.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 건설 투자가 뭐 그나마 뭐 경기를 좀 버티고 있다라는 이게 언론 분석이에요. 저도 그거 꼭 그런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정말 그나마 건설 경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침체된 경기 속에서 그나마 뭐 이걸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저도 보도가. 이제 수치를 보니까 다 이제 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건설 그러니까 투자 쪽에서 이제 조금 플러스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버티는 것 같이 이제 보이는데, 네. 근데 문제는 건설이 이제 그 중에서도 주택 건설이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택 건설이라는 게 결국 아파트일 텐데,
이게 저는 오히려 미분양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거든요. 미분양. 예. 네.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미분양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 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막. 그 얘기 그거- 맨날 하시죠. 홍종학 의원님 저희 그 팟짱에 출연하셔서 매주 그 걱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건설 투자로 버티고 있다고 하는 거는 더 불안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의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니까 더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한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위험을 키우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정부가 위험을 오히려 더 키우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예컨대 지금 미분양 사태가 터진다고 한다면 97년 IMF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건설업 굉장히 안 좋다면서요. 상황이 건설 기업 상황이. 그렇죠. 예. 건설 기업들이 그러니까 예전 같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때야 뭐 이제 계속 비싸게 팔 수 있었으니까. 근데 네. 요즘은 이제 그 가격 자체가 막게 예전만큼 오름세도 아니고 오히려 요즘 주춤해지고 네. 뭐 떨어지기도 할 수 예, 있으니까. 특정 지역은 오르지만 그렇죠. 그것도 뭐 소폭 상승이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급 과잉이 이제 진짜 그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실화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분양 나오면은 네. 이제 그게 더 큰 문제로 터지는데 네. 그래서 좀 정부에서도 이런 네. 수치를 보면서 뭐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뭐 저만 드는 생각이 아닐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선제적인 구조 조정이 네. 필요한 업종 중에 당연히 네. 저는 건설 업종도 들어가야 된다고 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 업종도 네. 들어갈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부터 손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었는데요. 가계부채를 분석을 해보셨겠지만 이게 전부 빚내서 집 사느라고 집집마다 빚을 지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다 그 지난번에 저희 프로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이 빚을 한 내서 달에 빚내서 부실한 건설 업종을 버텨주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당장 직장을 잃게 되고 정부에서 뭔가 사회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없으면 매월 월급 받아서 월급의 절반은 그 아파트값 갚는 걸로 그렇죠. 썼는데 대출. 그거를 못 갚게 되고 그게 연체가 되면 이게 개인 파산도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제 건설업도 전체적으로 그렇고 뭐 경기 건설업도는. 전반. 예. 근데 그 부분, 그러니까 이런 맨날 이제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정부는 또 빚내서 집 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요즘 좀 꺾음해졌죠 그런 얘기는. 근데 이게 이제 경기가 이제 어떻게 이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그 항상 정책을 요구는 그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막상 그렇게 또 효과가 없고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극단의 조치라고 맨날 내놓는데 또 그것도 역시 안 되고 효과가 그래서 없어요. 예. 이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잘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어서 또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시장 작동이 좀 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뭐 이것도 쉽게 뭐 하나의 뭐 이렇게 뭐 정책이나 뭐 법률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정부도 아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난감해하는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20대 국회가 디테일이 강한 국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게 뭐 그냥 한 가지의 법으로 다 때려가지고 균일한 잣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 재벌에 대해서는 규제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좀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급여 문제부터 해서 노동 조건부터 해서 또 이제 하청 기업들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세분화해서 그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합리적이고 좀 정말 이 정도면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그게 좋겠어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원천적인 소득 분배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분배도 중요하지만 네. 세금으로 걷어서 복지로 주는 재분배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천적인 소득 분배 구조가 개선이 돼서 그렇죠. 말씀하신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일하니까 네. 그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고 그게 이제 소비로 또 이어지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필요하다고 동의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참 이렇게 쉽게 또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억지로 확 뭐 어떻게 법으로 돈을 풀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이익공유제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좋은 제도이나 이게 설계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에 직면한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거를 뭐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를 못 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계속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합리적인 대안들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집중을 하고 있죠. 최대한 그 분배 구조 개선에 대해서 네.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한 이제 소득 재분배에서도 뭐 더 좀 그 담세력이 있는 뭐 네. 하여튼 부자들은 좀 더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찾아서 내게 하고 그거를 재분배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뭐 입장은 가지고 있고 뭐 그거는 야 3당이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서로 합의를 잘 해서 공조해서 진행해야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진짜 맞습니다. 예, 네. 그 월급이 많으면 세금 네. 당연히 많이 내야 네. 되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하고 공유해야죠. 네. 그게 공동체 정신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뭐 이렇게 기부금으로 예. 납부하는 것보다 예. 세금으로 납부하는 게 가장 큰 예. 기부거든요. 그렇죠. 예. 예. 물론 이제 국가가 그걸 잘 쓴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국가 세금 다 어디다 쓰는 거야. 네, 세수해가지고 380조씩 얻어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냐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예산 불만이 낭비 사례도 생기는-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또 그 잘 감시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정말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신뢰하고 세금을 내면 그 내는 세금이 적절하게 잘 쓰여서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고 엉뚱한데 안 쓰이고. 쓰이고 이런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증세에도 동참할 맞아. 뜻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야 그거 어디다 쓸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돈을 내냐 어떻게든 안 내는 방안을 찾아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최이배 의원님처럼 젊은 경제 전문 그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게 될 업종 종사자들에게 잠 못 드는 밤이 연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구의역 사고에서도 네. 보면은 그 청년이 결국 자기가 그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쉬는 날에는 메트로 앞에 가서 뭐 이렇게 피켓 들고 막 이렇게 시위도 했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들이 그 노동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에서부터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군대 여부를 떠나서 아무튼 좀 안정적인 직장을 처음에 잡게 해주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쭉 자신의 이제 경력으로 쭉 단절되지 않고 갈 수 네. 있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결국 그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어떤 그런 것, 고통 분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국가가 당연히 어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책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네. 아이고 참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20대 초선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또 자주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정책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진보 종편, 월 1만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